한국을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전에는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이었어요. 그죠? 중국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3국으로 가고. 그러다가 공급망의 또 영역에서 굉장히 협력이 많이 돼야 되죠. 중국의 히토류라든가 뭐 배터리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반도체도 그렇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수 시장으로서의 중국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고민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중국은 제조업 기지야. 중국은 공급망 시장이야. 중국은 내수 시장. 이럴 수가 없어요. 업종별, 분야별로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어떤 게 더 강조되고 어떤 거는, 이제 난 제조업 하는데 중국에서는 더 이상 발 붙일 게 없어. 그러면 그런 데 나와야지. 안 되는 거를 계속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일단 잘해야 된다. 포지셔닝을. 내가 어디에서 어떤 걸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중국 경제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월드뱅크 통계입니다. 중국이 첫 번째 교역 파트너인 국가 수가 140개가 넘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 교역 파트너인 데가 50개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영향력. 왜 중국이 그렇게 큰지, 글로벌 밸류 체인이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올해 15년째 중국은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조업에 관해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제조업이 무너졌잖아.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거, 문제 생기면 휴지. 휴지가 없어요, 걔네는. 만들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다른 데 사와야 돼. 그 다음에 장갑, 라텍스, 고무장갑 이런 걸 못 만들어요. 원래 걔네 돈도 이러고 시잖아. 손재주가 없어. 애초부터. 이런 걸 못 해요. 돈 아직도 이러고 신다니까? 디지털 화폐로 빨리 가야 돼, 걔네야말로. 근데 어쨌든 그 중국 경제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중국을 물리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도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이 경제 위기가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노령화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 사실은 AI를 되게 강조하지만 고민이 뭐냐 하면 중국은 14억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뭐 59세까지 경제활동 인구가 있잖아요. 고용을 하지 않으면, 고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AI나 이런 게 발전하면 고용을 동반한 성장보다는 안 그런 성장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맥도날드 가서 뭐 먹으려면 키오스크에다 시켜야 되잖아. 사람이 없잖아. 주차장도 전부 뭐예요? 옛날 주차 관리인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고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고,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면 물건을 못 사죠. 물건을 못 사니까 기업은 물건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물건을 안 만드니까 투자를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악순환 구조에 걸리는 거예요. 중국이 돈을 막 풀잖아요. 작년 9월부터 한 2,0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풀었어요. 근데 왜 경기가 확 안 살아나고 저러지? 왜 그래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돈이 풀렸는데 안 사니까. 그러니까 몇 개 되는 것만 있어요. 중국에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 주식시장에. 이런 거는 막 주식은 올라가잖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야, 중국 경제 괜찮은가 보다. 근데 그거 빼면 다른 거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망할 정도, 뭐 폭삭 엎어진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은 구조를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은요,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게 중국적 방식이 있어요. 중국적 방식이. 부동산도 지금 1, 2, 3위 업체가 전부 디폴트하고, 헝다는 이제 거의 완전히 파산했고, 홍콩 증시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데는 보면
이게 옛날에 그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천, 하이난, 해남항공이라고 아주 그 프리미엄 항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망하게 됐는데 그 항공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국유화를 하죠, 나중에. 그런데 그 오너한테 너 이거 다 빚 다 갚고 네 재산을 다 내고 네가 할 만큼 다 하면 내가 관리할게. 그러니까 부동산 모델도 약간 그런 모델이에요. 그 정부가 떨렁 맡았다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당 통치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보다는 뭐예요? 안정 논리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A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네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합법성이나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5.3%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상반기 5.3%. 뭐 밀어내기 수출도 있고 뭐 막 그런 건데 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선방했는데 이면은 아주 불안정하다. 사실 제가 중국 경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니네나 잘해 그럴까봐 이제 고민인데 그래도 하여간 지금 그림은 그래요. 그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특히 일부 기술 그 AI 기술이나 이런 거는 뭐 우리를 이미 한참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도 갑자기 뭐 몇 분 만에 충전하는 기술이 나왔다고. 물론 이거 한다고 우리나라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곧 하게 됩니다. 저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발전하게 돼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가 나와서 난리가 났지만 우리나라도 일주일 후에 LG가 만들어냈어요. 거의 유사하게 똑같은 돈으로. 그리고 뭐 걔네도 지금 뭐 100여 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 선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초격차 기술로 유지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또 그런 데 대해서 막 야 이제 우리는 중국이 저러니까 끝났다 이럴 필요는 또 전혀 없는 거예요. 걔네도 안 되는 것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거죠. 그 속도 같은 경우는 공식 통계로는 괜찮은데 이 실물 경기 리스크가 누적이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 업체들에서 이게 좀 이따 관세가 부과되면은 이제 비싸게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땡겨서 많이 샀어요. 중국도 그 바람에 수출을 더 많이 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지표에 반영이 돼서 좋아 보인다. 근데 하반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면 그것도 이제 11월까지 갔으니까 올해까지는 또 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더 중요한 거는 15차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이제 전인대에서 원래는 그게 오중전회라는 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열고 4중전회도 안 열었잖아요. 8월에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10월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월에 5개년 계획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뭐 4중전회 열고 내년 뭐 1월, 뭐 12월, 1월에 5중전회 하고 나서 관례적으로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하는데 뭐 관례가 다 깨졌으니까 지금 김정은도 똑같아요. 내년에 9차 당대회 해야 되고 거기도 5개년 계획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과를 홍보해야 되고 미래의 계획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그 전인대에서 이 사람의 고민이 여기 많이 드러났어요.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상호 모순적인 정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쌓아 올린 성이야, 그죠?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활성화되면 지방정부가 보증한 중앙은행 돈을 갖다 땡겨서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장 모델을 잘못 택한 거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은 5%를 꼭 지켜야 된다고 난리치면서 에너지는 GDP 3%의 에너지를 절약하래 또.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회에서 이런 게 나왔다니까. 소비 확대를 추진하면서 주민소득을 또 늘려야 돼. 저게 꼭 그 상충 관계는 아니지만 소비 돈 다 쓰라 그러면서 소득이 또 막 늘어나고 이러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 과학기술 자립해야 된다면서 해외 최첨단 기술 기업 들어오라고 또 난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고 상호 모순적인 정책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꼭 중국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피크 차이나 왔냐 안 왔냐. 저는 피크도 안 왔어 사실 중국이. 피크가 왔어야 뭘 밑으로 꼬꾸라지지. 피크 안 왔으니까요. 그것도 지방별로 또 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전망을 할 때 표면적으로 성장률을 방어했지만, 방어하고 첨단 제조업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생산 과잉, 내수 부진, 가격 하락, 기업 이익 감소 이런 거는 장기적인 악재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경제의 축은 내수,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무역 수출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내수 시장이 한 55%, 58% 이렇게 갔어요. 수출은 사실 전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20%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도 민간 투자가 주도해야 되는데 민간이 투자를 안 하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되죠. 저축률이 지금 중국이 13,000불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저축을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이런 걸 겪으면서 막 48%까지 가는 거야. 50%까지.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소비라는 거는 원래 땡겨 쓰는 거잖아. 내가 이제 이거 들어올 거고 미래에 이럴 거니까 미래를 땡겨 쓰는 게 소비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저도 막 쓰다 보면 월급 들어오면 다 없어지잖아. 한 달 먼저 땡겨 쓰는 거야. 그게 소비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게 만드는 거지. 그걸 우리가 경제 심리라고 그래요. 경제 심리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뭐예요? 부동산 잘 제대로 돌아가고 내가 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저걸 갚아가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길바닥에다 앉게 생겼으니 누가 돈을 쓰겠어요. 그런 게 이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알죠. 저거 해결해주면 지금 외환부 요구가 3조 4천억 달러가 넘는데 하면은 막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넣는데 실패하면 그 다음 카드가 없어요. 그렇잖아. 돈을 막 확 집어넣어갖고 살려놨는데 그게 제대로 굴러서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 다음 카드가 없으니까 그런 걸 쓰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서 온 거야. 그리고 부동산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토지 시장을 가지고 부동산을 활성화한 정책은 이미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중국 경제학자들이 그 모델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밀고 가다가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중국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 문제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경기 부양책도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이 작년에 20기 3중전에서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9월 24일부터 처음으로 이 부양책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0조 됐는데 그 돈을 민간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민생지원금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부동산 기업, 그 다음에 증권 기업한테 줘서 니네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관리해라. 그래서 회사 살리는 데 쓴 거야. 민간한테는 안 갔어요. 민간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조금 이제 우리하고 쓰는 형태가 워낙 이제 시장 규모도 크고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리스크하고 전망을 따져보면 항상 이 정책의 미스매치가 있고 지금 방식,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발전하려면 그 다음 단계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Middle Income Trap. 어느 단계까지 딱 갔는데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서 엎어졌어요. 옛날에 아시아에서 누가 제일 잘 살았어요? 일본 말고 필리핀. 마르크스 가문이 다 해먹었지만 여러분 장충체육관 지금 새로 졌지만 누가 지어줬는 줄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우리 건물도 똑바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지어줬어. 하나가 장충체육관이고 하나가 지금 미국 대사관이에요. 필리핀이 지어준 거야. 우리가 철강 산업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시차를 갔냐? 파키스탄 국영 철강 회사 시차를 갔어요. 3, 40년 만에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언제 갈지 몰라요, 진짜. 옛날에 필리핀 가정에는 중국 가정부들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몇십 년 전부터? 중국 상해, 베이징에 돈 있는 집에는 마닐라 대학 출신들 영어하는 필리핀 가정부가 보모 겸 가정부로 다 와 있어요. 30년 만에 뒤집어집니다.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꼭 뭐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불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게 꼭 그런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다른 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국이 옛날같이 제조업으로만 뭐 살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세계의 공장이 흔들립니다. 저것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죠? 경제전략. 저는 이제 학자니까 경제전략을 새로 짜라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짜냐? 그럼 그건 난 모르지. 근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략을 새로 짜야 됩니다. 인구 보너스 없어졌죠. 그죠? 뭐 인도, 베트남 이런 데로 옮겨갔고. 우리 뭐 삼성도 다 옮겼잖아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와야지. 그래서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자, 이제 한중 관계를 볼게요. 지금 시진핑은 여러 가지, 이 블랙스완이 흑조잖아요. 검은 백조니까 흑조야. 그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를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금융에서 나타나는 건데. 또 하나, 그레이 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회색 코뿔소. 코뿔소가 여러분 저기 밀림에 있으면 나랑 직접 관계가 없잖아. 근데 제가 나한테 오면 내가 되게 위험해. 그건 알죠.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회색 코뿔소예요. 지방정부 부채 많다. 그래서 부동산이 위험하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잖아요. 거기다가 중진국 함정. 이거는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과 한판 붙게 돼 있다는 투키티 데스 트랩. 미국은 그러지. 니네가 무슨 우리랑 한판 붙어. 이러지만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키투스라는 목민관이 있었는데 이게 늑대와 소년이 하도 거짓말을 해대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야. 지금 중국 정부, 공산당과 국민 간의 괴리가 심하죠. 그 부분의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 미중이 싸우잖아. 시진핑도 급한 거예요. 시진핑 체제가 위험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위험해요. 근데 저 위험은 옛날에도 원래 다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다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되다 보니까 막 실각설까지 나오는 거야. 실각. 그래서 제가 안 하다가, 제가 그래도 공산당 연구한 사람인데, 야,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하도 유튜브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망한다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아, 저건 아니라고, 또는 다른 시각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도 그래요. 자꾸 진행자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망하는 거죠라고 자꾸 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자꾸 언론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기자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게 확인되지 않은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요, 자기 세뇌가 돼요. 그리고 야, 지금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각설이고 건재설, 이게 뭐 지금은 하여간 이 양반이 나타났지만 지금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근데 저는 그래서 실각설이란 말은 얼토당토 않고 권력 이상설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권력 이상. 왜냐하면 옛날같이 완벽하게 통제를 한다면 안 새 나왔을 얘기가 새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 위기냐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찾으니까 그렇지. 다 있지. 십몇 년간 통치하면 이런 게 왜 없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장요시아라는 군의 2인자가 뭐 군권을 장악해서 시진핑에 도전한다.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중국의 군의 지도자가, 군의 2인자가 당 총석이, 여러분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예요. 그래서 당 총석이가 관장을 하게 돼 있고, 부주석 이런 사람들은 정치국원에도 못 들어가요. 겨우 정치국원에 들어가요. 상무위원회도 못 들어. 상무위원이 뭐 총리, 전인대, 위원장 막 이렇게 맡은 부분이 있잖아. 군은 왜 없어요? 군은 시진핑이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밑에가 뭐야? 자기 부하야. 장요시아도 자기 부하예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악을 했고 원로들이 여기를 도와줘서 반 시진핑 세력이 결집돼서 시진핑이 축출될 거다. 8월 말에 끝난다. 근데 지금 오늘 9월 3일인데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사회주의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군이 지도자를 엎어가지고 올라가면 군인이 당정을 어떻게 장악을 하며 미국과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중국 사람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중국은 항상 어떤 형태를 띠냐 하면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조정과 타협. 조자양도 마찬가지고 호야오방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란을 일으켜갖고 뭐 깜빵에 집어넣고 연금됐다, 뭐 가택연금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야 물음표 쳐. 나 이대로 가면 안 돼. 물음표 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부주석이고 여기도 날라갔고 뭐 мя화도 날라갔고 사실은 두 계파가 있어요. 한 파가 월남전파고 월남전 참전파 장요시아가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대만 해협파. 그 시진핑은 17년간 복건성에서 근무했어요.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성.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중국에서 최고의 대만 전문가가 시진핑이에요. 그 사람이 맨날 부성장, 그 복주시장 이런 거 후로 시장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대만 상인들이야. 그 대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잘 안 해. 다른 사람들도 좀 17년간 있었는데 그때 30일 집단군이 대만을 방어하는 거예요. 대만이랑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에요. 저게 허웨이동, 그 다음에 мя화, 해군들, 공군들 이런 사람들. 특히 요 мя화는 시진핑의 군내 그 소위 통제 이런 걸 다 이 사람이 이제 공작부장, 정치 공작부장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요 사람을 날립니다. 리샹푸를 날리는데 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중국에서 이 군부에서 떡고물이 제일 많은 데가 로켓군이에요. 로켓군이 이제 핵 뭐 미사일 이런 거 하는 데니까 최첨단 기술이 많고 기술 도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비리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 장비 발전 부장 출신이야. 날렸다? 그런데 짱이오시아가 장비 부장 발전 출신이에요. 그 이 사람이 보면 어쭈 이렇게 나한테 칼끝이 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 투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시진핑은 어느 편에 서느냐? 부정부패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덩샤오핑이 왜 위대해요? 개혁파 보수파 하는데 자기는 어느 파에 들어가지 않아. 개혁을 지향하지만 자기는 뭐라고 그래요?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고 그러잖아. 조타수. 시진핑도 약간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싸우지 않아. 물론 뭐 이렇게 요 파벌은 건재하고 시진핑이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다 날라갔다. 근데 짱요시아도 시진핑 없으면 날라가지. 이 사람이 혼자 어떻게 버텨? 중국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인표가 홍위병을 제압해줬고 그래서 9차 공산당 대표대회 당장에 마오쩌둥의 후계자는 인표다. 되게 웃기죠? 어느 당의 강령에 그 다음 후계자는 누구다? 그 이제 인표가 방방 뜨니까 국방부장이고 그 몇 년 있다가 인표 사건 났잖아요. 인표가 쿠데타 일으키려고 도망가다가 몽골 국경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게 인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군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대만에서는 얘가 이제 이 사람이 뇌혈관 여기 이제 이 종양 같은 거지. 그게 가끔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시진핑이 10분 이상 잘 못 서 있는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또 열병식 할 때 잘 봤지. 진짜 그런가.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고. 근데 10분 이상 잘 안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중국 지도자들은요, 그 정치 보고를 1시간씩 막 읽잖아요. 그게 건강 시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18,000자 이런 거 읽으려면 1시간 반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저 지도자가 건강에 지장이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왜 읽는지 잘 모르지만 다 보고 있잖아, 인민대회당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시진핑은 요새 좀 짧게 해. 그리고 무슨 뭐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뭐 무슨 공작조례를 만들었다. 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총서기 공작조례도 만들었었어요. 19기 6중전에서. 모든 회의는 총서기만 소집할 수 있고 총서기만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공작조례 만들었다고 저거는 시스템에 맡기는 걸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조금 뭐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시진핑의 권력의 결정적인 누수다 이런 거는 아니지. 그래서 뭐 저기 급하니까 인민일보에 시진핑 생태문명 문선 제1권이 출판됐다. 전혀 지장 없이 한다. 그리고 시진핑이 얘기하니까 다 볼펜 꺼내서 받아 쓰잖아. 확고하다. 그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거 자꾸 보여주는 게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고 당의 지도자는 총석이고 총석기는 군 통수권자로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데 많이 얘기하듯이 총석이는 누가 맡고 군사위원회는 누가 맡고 국가주석은 누가 맡고 국가주석은 원래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방문했을 때 양상쿤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은퇴한 양반하고. 그거를 보면은 다른 나라가 보면은요 웃어요. DJ가 북한 가가지고 그 당시에 북한의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입니다. 명목상에 우리 평창 왔던.
근데 DJ가 김영남이 사인한다니까 뭔 소리야. 김정일 네가 대장인 거 다 아닌데 그래서 그 사인 받아오잖아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 갔는데 김영남한테 사인 받아오면 그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거는 잘 못하는 거지. 양상군이 있을 때 장자민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죠? 장자민이 총석이었는데 거기랑 얘기를 하고 와야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당장을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고 이거는 공산당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블랙박스 정치를 하잖아요. 양모. 여러분 음모를 꾸민다는 거 들어봤죠? 근데 양모라는 것도 있어요. 밝은 대낮에 나한테 불만 있으면 얘기해 내가 고칠게 하고 다 적었다가 살생부를 만드는 거지. 너 언제 뭐라고 그랬지? 일로 와. 그게 대명대방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백화제방, 백가쟁명. 옛날에 그 문화대혁명 전에 나한테 불만 있으면 다 얘기해. 대학진 전에 얘기했다가 다 우파로 몰아가지고 투쟁한 거예요. 반우파 투쟁이야, 그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모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장요라는 데서 7월 한 여학생이 폭행당했고 항의하는 거를 항의하는 이런 시민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래서 100만 명이 모였고 이거 보고 또 우리나라 일부 유튜버가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게 장요라는 데가 사천에 있는 데인데 여기서 이런 일 벌어지는 거 몰라요. 근데 요새 이제 SNS나 이런 것 때문에 전파가 돼서 그렇지 옆 동네에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통제된다. 제가 요 앞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진핑은 망할 수 있다니까? 교체될 수 있는데 대원칙이 있어. 공산당은 망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산당은 망하면 안 됩니다. 시진핑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원칙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극한 혼란 상황으로 공산당이 가는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승절 했고요. 사중전에 뭐 할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 공산당 당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산당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폐회되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위원회가 공산당을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자양이 물러나고 장저민이 상해서기에서 인력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온 게 13기 사중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전체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후계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절대 없죠, 이 세상에.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시진핑 얘기를 왜 했냐면 시진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뭐 작전을 짤 거 아니에요. 한중 관계는 이렇게 잘 왔어요.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사드 이전과 이후. 한중 관계가 잘 왔는데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저 이제 한중 관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확연히 달라졌으니까.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 안보 주권을 존중을 중국이 해줘야 한중 관계에 초석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계속 일방적으로 우리말 들으라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중 수교 33년이 됐는데 우리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필요할 때는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중 수교할 때 중국 입장 받아서 대만과 당교했는데 6.25 유감 표명도 안 했지. 그죠? 마늘 분쟁하고 그 다음에 동북공정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결정적으로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할 때 우리 편 안 들었습니다. 사드 갈등도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북핵은 요만큼도 얘기 안 꺼내고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든다고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30여 년간 봐서 우리 말 들은 게 있느냐? 우리는 다 들어줬어요.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하는데 한국 기권해달라. 그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국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일방 외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상호 존중의 균형점을 찾으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 이거야. 안 되는 거 리셋하자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냉정하게 둘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왜 그러냐?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구조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이에요. 동맹은 마지막에 군사 행동을 같이 합니다. 한중 관계는 협력 구조인데 군사 행동 해요? 못 하죠. 하면은 중국이 북한이랑 하겠죠. 그리고 여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다 뭐예요? 안보 상황이에요. 북한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혼자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중 관계의 90%는 북한 문제다. 그래서 외교관도, 아니, 학자 이런 사람이 가면 안 돼요, 중국은. 제가 또 이러니까 지가 못 간다고 학자들 못 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핵심 문제가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리 대통령 친구를 보내도 우리 파트너는 국장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작전을 좀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또 이어도, 이거는 아직 영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카디츠 진입, 한국의 어느 편 들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있어요. 지금 에이펙에 온다는 거 가지고 우리한테 되게 큰 소리 치잖아. 그냥 놔둬도 와요. 트럼프가 안 오면 혼자 폼 잡아서 오고, 트럼프가 오면 둘이 폼 잡을 수 있어서 오고, 자기가 안 오면 트럼프만 광나니까 안 오면 자기 손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년에 열어야 돼. 중국의 에이펙을 열어야 돼. 근데 옆 나라를 안 불러? 안 되지. 그러면 우리한테 폼 잡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맞아 이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주지만, 굳이 거기에 목을 매달 필요는 없다. 목을 매달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도자는 이 언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북 관계든 한중 관계든 이게 딱 양자 관계가 아니거든요.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다 파급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별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족쇄가 돼요. 그런 것들을 그게 옆에 참모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걸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특히 이제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했죠.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그것도 제가 하여간 찍힐 짓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신중화주의 함정에 빠진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별로 도와주고 싶은 뜻이 없어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은 끝나길 바랄까요? 아닐걸요? 그거 끝나면 모든 화력이 중국으로 집중됩니다. 안 끝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육자회담 자기가 하는데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을까요? 안 합니다. 시간 끕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중국이라고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럼 답이 나오잖아. 희망사항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내가 중국이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왜 쟤한테 이런 기대를 해? 그거는 나의 정말 wishful thinking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갈등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해군력, 불법 구조물,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잖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한번 더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저걸 풀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가서
막루에 쓰고 그게 미국으로 타전이 돼서 이제 한국이 배신했고 막 얘기를 들었는데 왜 갔겠어요?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차 핵실험하고 ICBM 실험했는데 우리가 전화하니까 안 받잖아. 그럼 그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할 국가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지. 그때 한번 당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지금 사실 이 서해가 문제예요. 서해가 왜 문제냐 하면 거기 불법 구조물도 있지만 원래 그 중간선이라는 게 대개 124도선인데 중국이 지금 124도 30분까지 들어와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이 124도 30분을 하는 이유는 조선과 중국이 1960 몇 년에 맺은 중간선이 있어요. 거기를 그냥 쭉 내려 근 거야. 그러니까 남한도 그거를 따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해 바다의 3분의 2가 중국의 관할이 돼요. 그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불법 구조물 뭐 설치한 거 우리도 맞대응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쟤네가 100개 하면 우리도 100개 할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받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중국한테 말려드는 거예요. 왜 말려드느냐? 그게 막 그렇게 돼 있으면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해져요.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거기다 지금 북한은 5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을 2척을 진수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랑 NLL을 놓고 북방 한계선을 놓고 사실은 서해가 세 나라가 써요, 바다를. 그 다음에 동해는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중국이 막 거기까지, 북한, 러시아, 일본, 여기가 또 셋이 뭉쳐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중 간에 굉장히 첨예하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금방 해결을 하겠어? 갈등 해결된 거 본 적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해결돼. 해결이 안 되니까 관리하자 이거야. 아유, 이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자. 이렇게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마치 내가 되면 샥 될 것처럼. 내가 되면 북한하고 샥 될 것처럼.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장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내가 가면 이게 싹 해놓을 수 있어. 하다가 더 흐트러 놓고 그냥 내려오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한중 양국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도 뭐 뾰족한 방법이 없죠. 한미동맹 협력하고 한중관계 발전 중요하다. 토끼 2마리 잡기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면 꽝이야. 그건 네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부터 없애야 돼. 친미는 반중이고 반미는 친중이다. 그런 게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어딨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쪽 해야지. 그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쨌든 이 한중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예요. 그죠? 다른 거보다.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뭔가를 움직여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맞는다는 게 아니고.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고 안보의 본질은 자강이다. 세야지 돼요. 약하면 깔보임을 당합니다. 그죠? 세야지. 그럼 우리를 스스로 100%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할 거냐?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중이니까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는 다르다. 중국이 필요한 거하고 한국이 필요한 것도 다르다. 미국이 필요한 것과 한국이 필요한 것도 다 다르죠. 당연히. 그죠? 그럼 어떤 거가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모든 정부가 다 얘기했어요.
그럼 한국 핵심 국익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지. 저는 안보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럼 안보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그 다음 스텝을 나가야지. 안보를 등한시하면서 그 다음 스텝, 거꾸로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어려운 건 놔두고 다른 거부터 하면 안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지금 수십 년의 결과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막 중국은 우리 걱정 되게 하는데 합리적으로 걱정하게 해줘야지. 니네가 이거 안 되니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우리도 기대를 안 되는 거를 왜 기대해요? 합리적인 것만 기대하도록 바꿔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방식을. 그래야 얘기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용외교에는 레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는 우리가 용인하고 안 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죠. 그때 달라요도 중요한데 계속 다르면 안 돼. 박쥐가 들짐승하고 놀 때는 들짐승, 날짐승하고 놀 때는 날짐승. 좋았죠. 결론이 뭐예요? 왕따야.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다 모든 게 오픈돼서 아니까 나는 이러니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 한국이 그 정도의 역량은 갖고 있어야 된다. 중국은 뭐 당연히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이지 뭐. 그럼 우리는 우리 편이 돼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다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설득을 하자 이거야.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선택도 안 되는데 뭐. 그죠? 선택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고 북한에게는 확고한 우리의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칙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